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우리는 오늘 21세기의 새로운 인간 유형 포스트 휴먼의 모습을 알아보는 7번째 시간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힘을 빌려 인간의 능력을 고도로 강화한 새로운 인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올지 생로병사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질병, 병과 관련해서 새로운 인간 유형인 호모마키나 포스트 휴머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슬라이드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이제까지 질병에 의해서 시달려 왔는데 과연 질병 없이 살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늘 그렇듯이 저는 철학자의 인용문 하나로 시작하고 싶어요.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입니다. 병 자체는 삶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 단지 이 자극제를 견뎌낼 정도로 충분히 건강해야 한다. 질병과 건강, 병과 건강의 역설적이지만 상부적인 관계를 잘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을 해롭게 하는 것은 병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병 자체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삶의 자극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자극제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굴복하게 되면 인간의 삶은 인간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퇴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건강과 질병, 이 문제에 대해서 트랜스휴머니즘은 어떤 입장을 취하요? 우리는 21세기의 가장 커다란 질병이라고 그럴 수 있는 암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트랜스휴머니즘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암이란 이 무서운 질병은 어떤 질병인지, 그리고 암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과학과 기술의 힘을 빌려서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병인지, 그리고 이 질병에 저항하는 인간의 생명체로서의 면역체계는 과연 어떻고 그것을 인공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고요. 맨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과 질병의 역사를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암이란 도대체 어떤 질병입니까? 캔서, 암은 모든 질병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죠. 무커지가 발표한 책 제목이 The Emperor of All Maladies, 모든 질병의 황제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암입니다. 왜 이 암이 모든 질병의 왕이라고 불릴까요? 만약에 이 암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질병 중에 왕이라고 그럴 수 있는 이 암을 극복할 수 있다면 인간은 정말 질병 없이 아프지 않고 아마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제기해 봅니다. 암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어쩌면 암이라는 것은 인류가 이 지상에 살고 나서부터 우리 인간의 삶을 동반하는 핵심적인 질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이 질병이 암이라고 명명되지도 않았고 어떤 성격의 질병인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암이 현대의 질병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꽤 오래된 질병입니다. 영어로는 cancer, 독일어는 Krebs라고 불리는 이 암은 이미 기원전 400년부터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정상적인 세포의 성장이 다른 몸의 장기에까지 영향을 줘서 인간의 삶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질병이 바로 암입니다. 암은 사실 무서운 질병입니다. 매년 1000만 명이 사망을 하는데요. 사망자의 4분의 1이 미국에서는 암 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기원전 4세기에 암이 처음으로 보고될 때
암의 종양의 모습이 마치 개와 같다고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로 카리키노스, 크라베 또는 크랩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서, 암이라는 것은 종양의 모양과 연관지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즘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암세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우리가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암의 특징은 다른 정상적 세포와 달리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암세포는 분화된 채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세포라는 것은 예컨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줄기세포에서 기관이 성장을 하고 인간의 구체적인 몸으로 성장하는 것과는 달리 암세포는 분화되지 않은 채 무한히 성장하는 세포라고 그럴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암세포는 정상적인 세포 신호 반응을 거부합니다. 예컨대 암 억제에 대해서 시그널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시그널을 갖다가 무시하거나 저항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암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암세포는 비정상적인 핵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신진대사 체계를 갖다가 변화시킵니다. 암세포는 자기에게 성장을 하면서 유리하도록 사실은 혈관 조직을 갖다가 생성을 하는 베스큘러라이제이션의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가 예컨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뭐 양성종양이니 악성종양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악성의 경우에는 무한히 증식이 돼서 다른 세포의 정상적인 세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암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적인 또는 너무나 인간적인 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암은 인류의 탄생부터 우리 인간의 삶을 동반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병원균에 의해서 생겨나는 병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적인 자극과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에 의해서 생겨나는 병이 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하면 세포에 통제되지 않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명체가 유한히 젊음을 유지하고 또 영원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포 분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세포 자체가 통제되지 않고 성장을 할 때에는 그것이 기형적인 조직으로 변형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성장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통제될 수 있는 성장이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암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질병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질병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질병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암과 관련된 핵심적 과제는 이렇습니다. 정상세포를 송산시키지 않고 어떻게 암세포의 성장을 중단시킬 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회를 갖다가 공정한 사회로 만들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로 구현하고자 할 때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는 좋은 시민도 있고 나쁜 시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쁜 시민을 다 제거해버리면 좋은 시민만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회는 인류의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선악의 관점에서 보면 나쁜 시민들이 탄생하게 마련입니다. 과연 우리가 세포를 통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지상의 생명체로서의 인간이 과연 암이라는 질병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물음은 결과적으로는 정상세포를 손상시키지 않고 어떻게 암세포의 성장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물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오늘날 21세기에 이르러서 이루어지고 있는 암 치료 방법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짚어볼 수 있는데요. 암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암은 하나의 병이 아니라 다양한 병이다 라는 말들을 암 치료 의사들 또는 암
의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 암 종류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암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발생을 할 때에는 그 하나하나의 사례가 증상이 각각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암 개체주의라고 불리는 현상의 하나입니다. 암은 유전학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발현이 됩니다. 똑같은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그 암이 나타나는 현상은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대장암, 위암, 간암, 후두암 이런 종류의 암이 사실은 유전학적으로는 병의 증상과 원인이 동일할 수 있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다 다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할 경우에도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암치료제가 듣는가 하면 또 동일한 암치료제를 적용을 하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환자에게는 커다란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일한 환자라도 부위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어느 부위에서 암이 발병하는가에 따라서 그 암 치료 방법도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오늘날 21세기의 과학과 기술이 결합해서 적용이 된다면 사실은 암 치료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을 할 당시에 그 당시 부통령 조 바이든을 수장으로 해서 미국에는 캔서 문샷이라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요. 약 1억 9,500만 달러가 투입된 거대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정복하겠다는 의학적 또는 과학적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왔습니다. 암 치료법에는 대충 4가지의 치료법이 거론이 됩니다. 가장 쉬운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수술요법이겠죠. 오퍼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암 세포가 있는 부위를 갖다가 잘라내고 치료를 하는 경우죠. 조기에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이 수술 요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학 요법이죠. 키미오 세라피라는 경우인데 문제는 이 화학요법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방사선을 갖다가 직접 쏘임으로 인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라디오 세라피, 방사선요법도 들어가죠. 방사선요법이나 화학요법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 면역항암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를 잘 활용을 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앞서 첫 번째 단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암치료의 궁극적인 과제는 정상적인 세포를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암세포를 갖다가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면역항암요법이 가장 최적의 치료법이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이죠. 인간의 면역체계는 과거에 한 번 들어왔던 발병원이 있으면 그것을 기억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원이 이제 항상 만들어지면 동일한 예컨대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내부적인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기는 하지만은 이 면역 항암제의 경우에는 면역 체계는 적과 친구를 구별할 줄 아는 아주 좋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예컨대 암세포만은 건드리는, 그러니까 정상세포라고 그럴 수 있는 친구는 보호하고 암세포라고는 적을 갖다가 분쇄하고 파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또 다양한 세포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면역 항암제가 상당히 많이 연구되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과연 그런 면역 항암제는 아무런 부작용은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지금 면역 체계의 이제 작동 방식을 지금 시각화한 자료인데요. 이제 면역 항암제를 연구를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과학적 용어 중에 하나가 T셀이라는 T림프구라는 개념인데요. T세포라고 종종 불리죠. 그러니까 항원 특기적인 적응 면역을 주관하는 림프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T세포, T셀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슴샘에서 성숙되기 때문에 이 가슴샘의 영어명의 첫 글자를 따라서 T세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세포 매개 면역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T세포의 경우에는 예컨대 이 암세포가 들어왔을 때 암세포를 공격하는 예를 들자면 살상 T세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암세포인지를 갖다가 정보를 갖다가 축적하고 저장하는 기억 T세포에 이르기까지 T세포는 사실은 면역체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런 거를 알아냈다는 것은 사실 현대과학의 아주 탁월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아까 얘기한 예컨대 문샷 프로젝트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하버드 대학교의 예컨대 부설 연구소인 캔서 인스티튜트에서도 주로 이렇게 면역 항암제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면역 조절 항암제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는 단백질과 관련된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암세포가 면역 관문을 기만하여 T세포의 공격을 막아내는 이런 아주 교활한 영리한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암세포는 성장억제 신호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T세포를 기만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정보국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 면역 조절 항암제입니다. 2018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앨리슨이나 아니면 타스코 혼조 같은 경우에도 다 면역 체계 단백질을 이용한 암 치료법을 발전시켰죠. 하나는 T세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다른 하나는 예컨대 이제 이 T세포의 암세포에 대한 공격 능력을 억제시킴으로 인해서 T세포를 활성화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T세포를 활성화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지만 그 수단이 조금 다르다는 점에서 제임스 앨리슨과 혼저 다스쿠의 연구는 갈라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면역 체계를 갖다가 강화하고 활성화하면서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구제하고 구원하려고 그러는 노력이 21세기에 시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질병을 억제하고 질병을 제거하려고 하는 의도적 인간 향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발전된 연구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키트루다라는 데에서 MSD가 개발한 면역 항암제인데요. 뭐 문제는 이 면역 항암제의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은데 상당히 이제 비싸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21세기의 트랜스휴머니즘 또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인간의 질병과 관련해서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면역 항암제에서 우리는 우리 이번 학기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주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면역체계 강화는 자연적인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첫 시간부터 지금 7번째 시간에 이르기까지 항상 우리를 동반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자연적이라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이제 인간의 외모를 갖다가 강화할 때에도 얼마만큼 자연적으로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강화할 경우에도 과연 그것은 인간의 자연적 특성을 갖다가 훼손하지는 않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처럼 인간의 의료적 향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그럴 수 있는 면역 항암제의 경우 과연 우리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거 뭐 수십만 년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인간의 자연적 면역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 면역 항암제가 왜 21세기에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각축을 벌이는 핵심적인 장이라고 그럴 수 있느냐면 사실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예컨대 과학 분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면역학이라든가 바이러스학이라든가 단백질 공학이라든가 세포공학이라든가 또는 암생물학이라든가 기초 및 임상의학학 같은 경우들이 사실은 콜래보레이션을 해서 이만큼 예컨대 융합적인 학문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면역학, 바이러스학 또는 단백질 공학에 많이 사용되어 있는 지놈 시퀀싱 기술이라든가 또 인간의 생체 정보를 갖다가 예컨대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바이오 엔지니어링 생명공학의 핵심적인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전자공학과 같은 빅데이터 사이언스가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의학 분야에서도 이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CARS라는 건데요. Chimeric Antigen Receptors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키메라 항원 수용차라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암 관련 항원 단백질을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부과하도록 공학적으로 설계된 수용체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T세포의 공격력을 갖다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공적인 단백질을 갖다가 우리가 키메릭 엔티젠 리셉터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키메라 항원 수용체는 간단하게 하면 항원 결합 능력 플러스 T세포 활성화라는 이중적인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이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환자로부터 예컨대 T세포를 갖다가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T세포의 특정한 예컨대 항원 수용체가 투입이 되도록 예컨대 외부에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변형시켜 가지고 다시 환자에게 재투입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항원 면역 체계를 갖다가 추출을 해서 바깥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아주 전투력과 공격력이 강한 전사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인체에 투입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 항원 면역제라고 그럴 수 있겠죠. 이 치료제는 사실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보고되는 것은 뭐냐면 부작용 또한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치명적이냐 하면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부과된 면역체계를 왜곡하고 파괴한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우리가 원래의 관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키메라 항원 수용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예컨대 림포모그 백혈병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환자당 약 50만 달러, 뭐 1회 치료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액수의 치료제이기는 한데 이것을 갖다가 사실은 뭐 활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환자들은 극히 사회의 특권층 내지는 상류층에 국한된다는 사회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치료제가 엄청난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카더란 문제이기는 합니다. 분명한 것은 화학요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암 치유율이 10에서 약 한 30% 정도에 불과하고 면역요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약 40%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화학요법과 유전자 면역요법을 동시에 같이 활용을 하면 약 80%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트랜스 휴머니즘은 인간을 갖다가 기계론적인 관점에서 봐서 수리될 수 있는 일종의 기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장난 부분을 갖다가 예컨대 수술요법이건 화학요법이건 방사선요법이건 아니면 면역요법이라는 이런 의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치료하려고 그런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것이 부작용이 상당히 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다시 돌이켜볼 수밖에 없죠. 과연 인간이 발전시키는 이런
항암 치료제들. 과연 그 항암 치료제들은 정상적인 세포를 갖다가 훼손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암세포만을 꼭 집어가지고 공격하고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염병 문제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인류의 문명의 발생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질병의 진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류의 역사는 질병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염병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과연 우리가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질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의 신문 기사인데요. Mysterious Disease X could be the next deadly global epidemic. WHO warns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2003년에 사스가 터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메르스가 터졌죠. 그래서 새로운 전염병들이 실질적으로 창궐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현대과학과 기술의 힘을 빌려서 전염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그동안 스스로를 기만해 왔는데 또 다른 전염병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컨대 역학적 변화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농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그 말은 농업혁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인간이 정주하기 시작을 했고 또 인간이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곡식을 경작하고 수많은 동물들을 가축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 함께 동일한 생활 공간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에게만 있는 병원균이 인간에게까지 옮길 수 있는 소위 인수감염, 사람 공통감염의 예컨대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것들이 천연두, 티푸스, 장티푸스, 또는 디프테리아, 홍역, 황열병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 한 사실 인류가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한 5,000년밖에 안 되죠. 인류 문명을 갖다가 우리가 성찰하기 시작한 것은 한 2,000년밖에 안 되는데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산업혁명에 도달했을 때 사실은 우리 외부적인 환경도 개선을 하고 보건 환경도 개선이 돼서 인간은 환경 오염으로부터 또는 섭생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함으로써 사실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질병의 종류가 4대 만성질환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죠.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문제는 20세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지금의 인구가 얼마가 됩니까? 70억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개체수와 짐승의 개체수가 균형이 어떻게 보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태계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고 온실 효과로 인해서 북극에 녹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토와 북극의 빙하에 갇혀져 있다는 수많은 바이러스균들도 다시 노출되기 시작할 수도 있고 전 세계가 아열대화되고 열대지대가 확대되면서 사실은 병원군이 증식될 수 있는 조건도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러면서 내성이 강한 새로운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병이라는 것은 진화의 부정적인 산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정적이라는 데 따옴표를 붙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진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질병이라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초기에 예컨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적응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서는 상당히 질병에게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켜서 과학과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건강 수명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수많은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로토바이러스라든가 에볼라라든가 또는 레지오넬라 뉴모필라라든가 한탄 바이러스, 이제 우리나라 지역에 연관되어 있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한탄 바이러스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셰키리아 콜라이라는 이런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뭐를 만들어내요? 이제 병원체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만들어내고, 항생자야말로 사실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삶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개선한 아주 최대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954년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약 50만 파운드의 항생제가 생산이 되었는데, 오늘날은 4천만 파운드의 항생제가 생산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항생제가 과용되고 과소비 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컨대 뭐 감기만 걸려더라도, 독감만 걸리더라도 쉽게 병원으로 달려가서 주사 맞고 이러다 보니까 항생제 오남용 사례가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죠. 이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항생제를 과용하거나 오용을 할 경우에는 내성이 강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질병에 취약한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데요. 이거는 2018년도 기사인데, 독일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새로운 질병이 도래했을 때 오직 북한만이 세계를 몰락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되게 역설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죠. 지금 북한은 스스로도 코로나19 청정국가라고 뭐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북한에도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의 감염 사례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 1,000명당 군인이 뭐 상당히 많은 숫자일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만큼 통제가 가능한 사회에서나 전염병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역설적으로 표현한 건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질병의 대부분은 사실은 문화적인 기원과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질병을 겪느냐, 어떤 질병을 앓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질병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외부의 독립적인 개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맨 처음 이 시간을 시작할 때 들었던 니체의 인용문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은 우리에게 커다란 삶의 자극제가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 병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는 건강해야 한다. 아주 상당히 역설적인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질병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발전시킬 과학과 기술의 성격 또는 종류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과연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병을 무서워하고 병을 두려워하고 병을 극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병에 대한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